1번 다음은 지구 기후변화의 요인과 영향에 대해 학생 ABC가 나누는 대화이다. 어, 학생 A의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이제 감소를 해. 23.5도에서 22도로 감소를 해. 이제 가에서. 그러면은 이제 북반구 남반구의 여름철 태양이 남중고도가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지. 요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요 1번 부분을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중고도가 높아진다는 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기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남중고도의 정의가 우리가 이제 어떤 천체가 동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서 서쪽으로 지잖아. 그래서 천체가 이렇게 그 하루에 한 바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그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일주 운동이라고 하고, 이제 남쪽 하늘에 있을 때 가장 천체가 떠 있을 수 있는 고도가 높고 가장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체의 운동에서의 기준을 우리가 남중고도로 보통 잡아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남중고도가 이제 요 천체 태양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절마다 다르지. 이제 여름이 좀 남중고도가 높고, 왜 그런지는 이제 프린트 13페이지에 쌤이 자세히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름이 가장 남중보다 높고 이제 겨울이 이제 낮은 그런 일주 운동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이 관측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같은 양의 에너지가 이 관측자를 향해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제 남중고도가 높을수록 이제 같은 양의 에너지가 좁은 면적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지. 이제 조금 쌤이 과장해서 그리긴 했지만 대충 느낌 오죠? 남중고도가 높을수록 이제 단위 면적당 닿는 에너지가 높아진다. 자,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단위 면적당 이제 태양의 에너지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지. 같은 면적에 들어온 태양 에너지가 더 많다. 남중고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이제 페이지 13페이지랑 같이 보면 지금 좋겠죠. 13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일주 남중고도가 높을수록 낮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 그래서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이제 하지 때 가장 이제 이 1년에서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 되고 이제 밤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 되고, 그리고 겨울에선 동지가 가장 남중보다 낮을 때이기 때문에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그렇기 때문에 춥고 덥고 뭐 이런 식의 기온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외워야 될 건 남중고도가 높을수록 이제 기온이 높아진다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말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경사각이 감소하면 이제 남중고도가 높아진다고 했는데, 이 말이 이제 기온과 연결시키면은 더 여름이 더워지냐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경사각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겠지? 이제 여기 보면 2번이랑 연계가 되는데, 이제 경사각이라는 거는 이제 수직축에 대해서 자전축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이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할 때 근일점에서의 지구, 원일점의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죠. 만약에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수직축으로 서 있어, 자전축이. 그러면 이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올 때 결국에는 이제 구의 형태인 지구기 때문에 이 전체 구에서 딱 절반, 요 앞부분, 태양을 마주하는 앞부분에만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하겠지. 그치요? 그러면 이게 자전축이기 때문에 이 적도를 그리면 자전축의 수직인 선을 그을 수 있고, 이게 적도고, 그러면은 북반구와 남반구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된다? 동일하죠. 북반구에 들어온 에너지는 요만큼, 그리고 남반구에 들어오는 에너지는 이제 요만큼, 딱 절반씩 가져가겠지. 그래서 근일점에서 이렇게 돌아서 원일점으로 가도 마찬가지로 태양에서 들어온 에너지는 이제 같을 것이다. 똑같이 절반 북반구와 남반구로 이렇게 분배돼서 들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그치. 이게 자전축의 기울기, 자전축의 경사각이 0이면 계절 변화가 없다. 계절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계절 변화는 그러니까 왜 생기는 것이다?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여름이 생기고 겨울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기울어져 있는 걸 한 번 더 그려보면, 이거 그리면서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근일점, 원일점. 지금 현재는 이제 근일점에서 이제 북반구 기준으로 경사각이 이제 태양을 등지고 있고, 원일점에서 이제 북반구 기준 태양을 바라보고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 그래서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이 들어오는 그 이제 각도가 적도랑 각을 이루게 된단 말이야. 적도를 기점으로 우리가 남반구와 북반구를 나누는데, 적도의 각도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북반구와 남반구에 들어오는 에너지 자체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근일점에서의 북반구는 좀 쌤이 좀 더 가장되게 그렸는데 요 정도 들어오는 거고, 그치? 그리고 남반구는 요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고. 딱 봐도 남반구에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 말은 기온 차이를 나타낼 거고,
따라서 여기서는 남반구가 여름, 북반구가 이제 겨울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북반구, 여기 적도를 그리면 북반구가 이만큼 들어오고 이제 남반구가 반대로 이제 조금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에 계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절이라는 거는 자전축의 기울기가 어떨수록 어떻게 된다? 이 경사각이 0일 때 없어. 근데 이제 얘가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이제 계절 변화 뚜렷하다는 거는 연교차가 점점점 커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만 외우면 되지. 경사각이 커질수록 연교차 커진다. 연교차가 커진다는 거는 이제 더 더운 여름, 더 추운 겨울이 된다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남중고도랑 또 연결할 수 있지. 이제 여름이 더 더워졌다는 거는 남중고도가 됐다? 남중고도가 높아졌다. 그치? 그리고 더 겨울이 춥다는 거는 남중고도가 낮아졌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사실 이 세트야, 세트. 다 연결되는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번 정리하면은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증가를 해. 증가를 한다는 거는 연교차가 증가한다는 거고, 연교차가 증가한다는 거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여름은 더 더워진다는 의미를 하고, 이제 겨울철 남중고도라고 했으니까 겨울철만 따지면은 이제 더 추울 거 아니야. 그치? 더 추운 겨울이 북반구든 남반구든 이제 발생을 할 것이고, 더 춥다는 거는 남중고도가 더 평소에 비해서 낮아진다는 것과 똑같지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된다. 자, 그리고 판의 운동으로 판계와 형성 시 현재와의 기후를 이제 비교를 해보래. 자, 지금은 대륙이 흩어져 있어요. 하나로 뭉쳐져 있지 않고 흩어져 있어. 이때와 그 대륙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을 때의 어떤 기후를 비교해보자. 그래서 프린트해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게 하나로 뭉쳐져 있을 때는 이게 바다와 접하는 부분이 현재에 비해서 적을 거잖아. 그래서 이 바다와 접하는 이 기후를 해양성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게아 때는 이 해양성 기후보다는 요 대륙 속에 있는 기후, 이걸 대륙성 기후라고 하는데, 이 대륙성 기후가 더 많이 존재한다. 반면에 지금 대륙들이 떨어져 있을 때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부분이 더 연한이 많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해양성 기후가 지금은 더 많이 보이고, 기후가 굉장히 판게아에 비해서 다양한 형태를 띠는 거지. 그래서 판게아 형성시 기후를 비교하면은 이제 해양성 기후보다는 이제 대륙성 기후 더 이제 많이 분포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기후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대륙의 분포가 달라지니까 이제 해수의 흐름이 달라지겠지. 왜냐면은 대기대순환으로 인해 동서 방향이 생기지만 이 대륙의 분포로 인해서 남북의 그런 해류가 생겼잖아. 당연히 해수의 순환이 달라지고 해수와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대기의 어떤 순환에도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C도 맞고, 나에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감소한다. 화산재가 당연히 태양복사 에너지를 반사시키겠지. 그래서 태양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이건 틀렸죠. 이게 자전축 경사각이 감소하면 오히려 덜 더운 여름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남중고도가 낮아진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정답은 B, C가 된다. 2번 그림은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현재는 요렇게 지구 자전축의 방향이 돼 있고 13,000년 후에는 이제 완전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죠. 1번 위의 현상의 명칭과 정의를 얘기해보자. 이러한 현상 13,000년 후에는 완전 180도 반대가 되고 26,000년 후에는 다시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되는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를 우리가 세차운동이라고 부르죠. 세차운동. 세차운동의 정의는 이제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26,000년을 주기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 현재의 지구의 위치별 명칭, 북반구 계절 그 이유를 말해보자. 위치별 명칭이라고 나오면은 이게 근일점과 원일점을 적으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구 공전 궤도가 원이 아니고 타원이기 때문에 태양과 가까울 때와 가장 멀 때가 존재하잖아. 그래서 가장 가까울 때를 우리가 근일점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가장 멀 때를 원일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북반구의 계절을 적어라. 자, 북반구의 계절은 우리 자전축만 보고도 사실 알 수 있지. 자전축이 있기 때문에 적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지금 북반구의 자전축이 지금 태양과 등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겨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긴 여름이 될 것이다. 이제 태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라고 그냥 알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 근데 이걸 이제 이유를 적으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쌤이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프린트에 있는 거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태양복사 에너지가 이제 평형하게 들어온다. 평형하게 들어오면은 이제 태양복사 에너지를 받는 부분이 이 태양복사 에너지가 수직인 요 앞부분만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남반구와 북반구가 서로 다른 면적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자전축이 태양과 반대쪽에 있으면 면적이 좁아지고, 지금 태양 전체 에너지에서 북반구에 이제 배정된 에너지는 요 정도 되고 남반구는 이만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일점에서는 북반구가 겨울, 남반구가 여름이라고 부르고, 이제 반대로 원일점으로 가면은 이제 북반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면적이 넓어지죠. 그리고 반대로 남반구는 좁아지게 된다. 이렇게 색칠을 해보면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제 북반구 남반구에 이제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오는지를 알 수가 있고, 따라서 계절이 생기게 된다. 라고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13,000년 후 우리 지구의 위치별 명칭, 다 똑같이 현재와 비교를 해보라고 합니다. 똑같이 해보자. 근일점, 이게 원일점입니다. 자, 북반구의 계절을 이야기하래. 이번에는 근일점에서 보면은 북반구가 태양을 향하고 있죠, 자전축이. 따라서 여기가 여름이고 이제 겨울이 된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살펴보면 이제 적도를 항상 그리고, 우리가 북반구와 남반구의 상대적인 거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태양이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그리고 수직선을 그어서 태양이 들어오는 곳만 면적을 비교하면 되지.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이제 요만큼, 사실 지금 약간 조금 그쵸, 적도선을 오차 있게 그리긴 했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남반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면적이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일점에서는 북반구가 여름이고 원일점에서는 겨울이 됩니다. 라고 설명하면 된다. 자, 기억 니은 디귿으로 넘어가 보자. 현재와 비교해서 13,000년 후에 우리나라 북반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나머지 것들은 다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항상 이런 문구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차 운동에만 집중을 해서 연교차의 변화를 따지고 보면 됩니다. 자,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우리가 계절을 표현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죠. 현재의 여름과 13,000년 후의 여름은 어떨 것인가? 자, 지금 현재의 여름은 원일점일 때 여름인데 13,000년 후에는 근일점일 때 여름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비교를 하면 여기가 더 더운 여름이 되겠지. 더운 여름. 그렇죠? 그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근일점에서 겨울인데 이제 13,000년 후는 원일점에서 겨울이잖아. 그러니까 더 추운 겨울이 되는 거지. 더 추운 겨울. 더 덥고 더 추운 겨울이 된다. 연교차는 커진다. 맞는 얘기고, 자, 원일점에서 태양이 남중고도가 높아진다. 자, 남중고도가 높아진다 이꼴 기온이 높아진다는 뜻이잖아. 더워진다. 원일점에서, 자, 원일점이 이제 여름이었는데 원래는 이제 이게 겨울이 됐잖아. 13,000년 후에. 그 말은 이제 여름에서 겨울로 갈수록 태양의 남중고도는 점점 낮아져서 이제 겨울의 동지의 최소가 되고, 그쵸? 그래서 점점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틀렸어. 자, 겨울철에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증가한다. 겨울철만 비교를 해보자고. 지금 현재의 겨울은 이렇습니다. 현재의 겨울은 이렇고, 그리고 13,000년 후의 겨울은 이렇다. 지금 보니까 자전축의 경사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제 남반구와 북반구에 분배되는 그런 비율은 똑같을 거고, 다만 태양까지의 거리가 다르잖아, 그치? 모든 에너지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한단 말이야. 거리가 멀수록 에너지의 세기는 당연히 줍니다. 그래서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현재보다 13,000년 후에는 더 멀기 때문에 감소한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는 거리 제곱에 반비를 하거든.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에너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정답은 기억. 그림 가는 1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구 공전궤도 20률 변화. 그리고 나는 현재 지구의 북반구 어느 한 지점에 여름과 겨울에 촬영한 태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1번 20률의 정의를 말하시오. 20률의 정의는 이제 원이 찌그러진 정도지. 뭐 사실은 좀 더 복잡한 정의들이 있긴 한데 여기에서는 요 정도 정의만 아시고 가면 된다. 원이 찌그러진 정도. 그래서 이제 원이면 이제 20률이 0이 되는 거고, 20률을 우리가 2라고 적거든. 그래서 20률 2가 0이 되는 거고, 이제 타원의 형태일 때는 2가 0이랑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A와 현재 지구 공전궤도를 각각 그려라. 현재의 지구 공전궤도 20률은 0.017 정도란 말이지. 요거랑 A에서는 이제 20률이 좀 더 커졌네. 그랬을 때 공전궤도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 요거 이제 그리는 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태양이 있고 이제 현재 공전궤도를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이제 좀 A의 공전궤도는 더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자, 이거 그릴 때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근일점이 더 가까워지고 이제 원일점은 더 멀어지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이게 현재고, 굉장히 과장해서 그린 거야, 쌤이.
그리고 이게 이제 A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궤도에 지구를 그리고 근일점, 원일점 표시, 그리고 북반구, 남반구 계절을 표시하고 이유를 설명해 보자. 해봅시다. 어차피 근일점, 원일점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지구가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근일점이고, 근일점은 똑같을 거고, 여기가 이제 원일점이 된단 말이지. 원일점. 그리고 원일점 표시했고, 북반구, 남반구 계절을 표시해보자.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자전축 경사각을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근일점에서 경사각이 어떻게 되어 있어, 얘들아.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태양을 북반구 기준으로 이제 등지고 있고, 원일점에서 이제 태양을 바라보게 기울어지게 된다. 그래서 계절을 살펴보면은 북반구에서는 겨울이고, 그치? 남반구에서는 여름이고, 자전축의 방향만 보고 계절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북반구는 지금 자전축이 태양을 등지고 있으니까 겨울이고, 남반구 입장에서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름이고, 그치? 그리고 원일점에서는 반대로 이제 북반구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름이고, 그다음에 이제 남반구에서는 반대로 태양과 등지고 있으니까 겨울이 되고. 지금 이유도 이야기했어. 그냥 자전축의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쌤이 그냥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20률 이외에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20률 변에 의한 그런 차이점만 생각해 보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기억 지구 공전 궤도의 원일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현재보다 A가 가깝다. 지금 20률이 커졌을 때 그 궤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아니? 라고 묻는 문제지. 자, 20률이 커지면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고 근일점은 더 가까워진다 라는 게 핵심이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A식에 가까운 게 아니고 멀어지는 거지. 틀렸고, 현재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북반구는 겨울이다. 맞죠? 계절은 똑같습니다. 계절은 이 자전축의 기울기 때문에 자전축이 기울어진 그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궤도와는 상관이 없는 거지. 북반구 기온의 연교차는 어디가 더 크냐 한번 따져보도록 하자. 이거는 지금 보면은 현재 13,000년 그러니까 이게 A 시기일 때를 비교를 해보자. 현재랑 겨울인데 태양이랑 더 가까워졌네. 그러니까 이 A 시기의 겨울은 현재보다 더 따뜻한 겨울인 거지. 그치? 더 따뜻한 겨울. 적을 데가 없네. 더 따뜻한 겨울이고, 그리고 여기는 여름인데 멀어졌으니까 더 시원한 여름. 더 따뜻해지고 겨울이. 그리고 이제 시원한 여름이 됐어. 연교차라는 건 연교차가 커진다는 건 여름은 더 더워야 되고 겨울은 더 추워야지 연교차가 커지는 거잖아. 근데 이제 반대가 됐으니까 연교차가 A식에 적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랑 디귿.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지금 태양의 크기가 여름이랑 겨울이랑 다르잖아. 이제 그 이유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이야. 여름에서 더 작게 보인다는 건 여름이 이제 태양의 원일점이고 그리고 겨울이 이제 근일점이야 라는 힌트를 주는 겁니다. 이게 쌤이 아까 전에 이 자전축의 기울기 근일점에서 근위점에서 이제 북반구 기준으로 태양을 반대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이걸로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라서 알고는 있어야 돼. 알겠지? 자전축의 경사가 지금 기울기가 현재는 근위점에서 북반구를 기준으로 태양과 반대쪽에 있는 상태다라는 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요? 자, 4번. 그림은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이제 변하네. 22.5도에서 이제 세타 값으로 변했대. 이게 증가했을 수도 있고 감소했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럴 때 지구에 도달하는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의 월별 변화량이래. 이게 경사각이 변했으니까 이게 남반구, 북반구 들어오는 에너지의 분배가 달라졌을 거잖아. 그치? 1번. 세타가 어떻게 변화할지 자료를 해석하여 추론을 해보자. 이거 이제 북반구, 남반구 각각 따져야 되니까 적도에서 이렇게 선을 쭉 그어보세요. 이 적도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세요. 여기 적도는 적도. 적도고 여기가 이제 북반구고 남반구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지금 가로축이 1월부터 11월까지 나와 있고 이제 위도에 따른 어떤 그 기온 변화량이 나와 있어. 대략적으로 지금 북반구에서 어떤 3월에서 9월까지라는 거는 이제 봄, 여름, 가을이잖아. 그래서 이게 그냥 여름으로 퉁 친다고 하면은 이제 여름에 이제 기온이 높아지고 플러스 값이다, 그치? 여름에 기온이 높아지고, 여름의 기온이 이제 온도가 높아지고라고 이제 적어볼까? 온도 높아지고 반대로 이제 북반구가 여름이면은 이 남반구는 겨울인데 겨울의 온도가 지금 마이너스 값을 띠죠. 온도가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북반구가 어떤 겨울 같은 느낌일 때는 기온이 낮아지고, 그리고 여름일 때는 높아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연교차가. 경사각 때문에 연교차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데 지금 이 자료들을 보니까 연교차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치? 따라서 이 세타 값이 22.5도보다는 경사각이 증가하는 방향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따라옵니까? 그래서 1번 세타가 어떻게 변할지 자료를 해석해서 추론을 하라. 자료를 해석했어. 그랬더니 북반구 여름은 이제 온도가 높아지고 겨울 온도 낮아져. 그리고 남반구도 겨울에 온도 낮아지고 여름 온도 높아져. 연교차가 커졌어. 그렇다는 말은 세타 값이 이제 증가를 하는 방향으로 갔군. 이렇게 추론을 했고, 그래서 2번 지구를 그리고 22.5도에 비교해서 세타의 자전축을 그려보자. 자전축을 표현할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자전축의 정의를 알고 있냐. 이게 수직축에 대해서 지구가 있고 수직축에 대해서 이제 기울어진 정도를 우리가 자전축의 경사각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제 쌤이 요 각도를 우리가 22.5도라고 했을 때 이 세타 값이라는 건 22.5도보다 더 커질 거잖아, 그치? 그래서 더 커지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게 세타 값이다 라고 그리면 돼요. 됐고, 3번 북반구 중위도 기온의 연교차는 어떻게 변할지. 북반구 중위도 기온의 연교차는 세타 값에 의해서 그냥 세타 값이 커지면 남반구, 북반구, 뭐 중위도, 저위도, 고위도 상관없이 이제 모든 전 지구적으로 연교차가 증가한다. 구분하지 않아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교차는 증가한다. 이유는 여기 뭐 굳이 이제 중위도 쪽을 읽으면 되겠지. 이제 여기 선 그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여름 온도 증가, 겨울 온도 감소하니까 연교차 증가합니다라고 자료를 읽어서 얘기하면 됩니다. 자, 기역 상황에서 증가하는 값. 기역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경사각이 증가해서 이제 연교차가 증가하는 상황일 때 또 증가하는 값만 한번 보자. 지구 공정 궤도면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 지구 공정 궤도면이 어디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전할 때 그 공전하는 궤도가 사실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선이 연결된 거니까 면인 거잖아. 그 면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표현을 이 수직축 있잖아, 수직축. 수직축의 이 수직인 선이 이 지구 공전 궤도면입니다. 지구 공전 궤도면. 여기 지구의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이거를 좀 다른 색깔로 해볼게. 이 지구는 이렇게 축이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기울어진 상태로 돼 있고 이걸 세타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 세타의 이 수직인 적도 그래서 요 상태로 쭉 돌아가는 겁니다. 이 상태로 지구 공전면과 평행하게 얘를 돌리면 돼요. 그렇다. 그래서 지구 공전 궤도면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도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지구 공전 궤도면과 이거지 이거 90 마이너스 세타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근데 이 세타 값이 증가하는 방향이잖아. 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값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틀렸고. 위도 40도, 북반구 40도의 여름철에 입사한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기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증가하겠지. 그래서 맞는 얘기고. 남반구 중위도의 기온의 연교차. 뭐 이거 사실 뭐 중위도는 상관없다니까. 기온의 연교차는 무조건 증가한다고. 그래서 니은이랑 디귿이 정답. 자, 5번 문제. 그림 가와 나는 지구의 공전궤도 26가 자전축 경사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지구 자전축 세차 운동의 주기는 26,000년 주기이고 이제 방향은 지구 공전 방향과 반대이다. 자, 지구 공전 방향이 이제 반시계지. 자전도 반시계, 공전도 반시계. 근데 그것과 반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차 운동이라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 26,000년 주기로 운동하고 있는 그런 운동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문제에서. 1번 13,000년 전과 현재 지구 공전궤도 겹쳐 그려보자. 이게 26을 보고 이제 공전궤도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자, 태양이 있고 이게 좀 좁기 때문에 어디 이면지나 공책 같은 데다가 넓게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태양이 있고 이제 현재 궤도를 이렇게 그린다 했을 때 이게 현재 13,000년 전에는 26이 이제 현재가 0.017인데 이제 13,000년 전에는 이제 더 크지 26이. 그렇다는 건 지금보다 더 찌그러져 있다. 찌그러져 있다의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근일점은 더 태양에서 가깝고 원일점은 태양에서 더 멀리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요거를 반영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면 이게 13,000년 전이 된다.
됐고, 그 다음에 2번 6500년 후와 현재 공정궤도 겹쳐 그려보래. 또 마찬가지로 태양이 있고, 이번에는 6500년 후인데 6500년 후가 이심률이 오히려 현재보다 더 작은 걸 볼 수 있지. 현재가 6500년 후보다 더 찌그러져 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번엔 6500 후가 되는 거고, 이제 현재가 이때보다 더 근일점이 태양보다 가깝고 원일점이 태양보다 더 멀리 있는 경로를 가진다. 더 찌그러져 있다. 이게 지금 현재가 되는 겁니다. 그렸어요. 그리고 3번 각각 근일점, 원일점을 표시하고 북반구 기준으로 계절을 표시해보자 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여기에 지구를 그려주고요. 지구를 각각 그려주고, 그리고 여기가 근일점, 여기가 원일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일점, 여기가 원일점. 표시했고, 이제 북반구 기준으로 계절을 따져보도록 하자. 계절을 따지기 위해선 자전축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현재는 근일점에서 태양과 현재는 이제 겨울이 되고, 그리고 13,000년 전에는 이제 오히려 세차운동에 의해서 자전축의 방향이 완전 정반대 180도, 그치? 그래서 근일점에서는 여기가 겨울이 되고, 원일점에서는 이제 여름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근일점에서는 겨울, 원일점에서는 여름. 완전 정반대의 계절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63,500년 후와 현재를 또 따져보면 현재는 똑같겠지. 현재는 똑같고, 현재는 이런 식으로 똑같고, 이제 6,500년이 어떻게 돼 있냐 살펴보면, 이제 현재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제 13,000년 전후가 이제 180도 이동이니까 정반대니까 6,500년 절반이면은 180도의 절반 90도가 돌아갔을 거잖아,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영상을 지금 쌤이 한번 보여줄게. 이제 가도 되나요? 몇 시야? 27분입니다. 가요. 고생했어. 영상을 쌤이 이렇게 보여주면 우리가 지금 이 카메라의 시선이 태양이라고 했을 때 여기 근일점에서는 이렇게 보이겠지? 얘가 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돈다는 거니까 남반구와 북반구가 이제 똑같은 에너지를 받습니다. 따라서 계절이 봄 혹은 가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가 이제 근일점이 겨울이고 원일점이 여름인데, 따져보면은 이제 이 6,500년 후에 근일점에서는 이렇게 이제 봄이 되고 여기가 가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기역, 니은, 디귿. 원일점에서 남반구 30도라 돼 있는데 그냥 남반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밤의 길이가 이제 어떻냐. 자, 원일점 보자. 원일점. 자, 원일점에서 현재는 무슨 계절? 남반구. 얘들아, 남반구야. 남반구를 원일점에서 따져보면은 지금 겨울이지. 현재는 겨울, 남반구. 그리고 원일점에서 13,000년 전에는 여름인 걸 알 수가 있어. 자전축의 그 기울어진 정도를 보고 따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짧다. 현재가 밤의 길이가 짧은 게 아니고 겨울이니까 더 현재가 길겠지. 그치? 겨울은 밤의 길이가 여름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북반구 30도라 돼 있는데 그냥 북반구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기온의 연교차를 따져보자. 자, 현재가 13,000년 전보다 어떤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에서 근일점일 때 근일점일 때 겨울이란 말이야. 근일점에서 겨울인데 13,000년 전에는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고 더 태양과 가까워지지. 따라서 더 더운 여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원일점에서 현재 여름인데 13,000년 전에는 원일점에서 겨울이 되고 더 태양과 멀어지지, 더 추운 여름이 됩니다. 자, 13,000년 전에 현재보다 더 더운 여름, 더 추운 여름이 존재했어. 따라서 연교차는 현재가 더 이제 그 13,000년 전보다 연교차가 작다라고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현재가 작냐라고 했으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림을 그려서 따져보는 게 좋다. 이렇게 따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마지막 남반구. 여기도 남반구가 중요한 거지. 남반구 겨울철 동그라미하고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6,500년 후랑 현재가 어떤가. 이 겨울철의 남중고도를 따질 때는 우리 나의 자료를 한번 따져볼까? 현재가 지금 6,500년 후, 이게 6,500년 후잖아. 후보다 자전축 경사각이 크다. 자, 자전축 경사각이 크다는 건 우리가 연교차를 예측할 수가 있지. 연교차가 크다는 거야.
영교차가 크다는 거의 말은 더 더운 여름과 더 추운 겨울이 존재하는 시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반대로 경사각이 작아질수록 여름은 더 시원해지고 겨울은 이제 따뜻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따라서 현재의 겨울이 더 춥고 이제 여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 그래서 남중고도는 이제 낮을수록 기온이 이제 기온이 낮아지잖아. 남중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증가하고, 따라서 겨울철이 더 추우려면은 이제 6,500년 후가 더 따뜻하려면 남중고도가 현재보다는 높아야지 더 따뜻해진다는 거를 유추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니은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되게 별표치고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궤도를 그려서 계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사각을 보고 의미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6번 그림은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 1번 복사평형의 정의를 해보자. 자, 복사평형의 정의는 말 그대로 복사가 평형 상태에 있다는 건데, 이제 흡수되는 복사 에너지와 이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똑같을 때 우리가 복사평형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번 열수지 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의 수입과 지출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쉽다고 했어. 열이 흡수되고 이제 방출되는 양을 따질 때 우리가 열수지를 표현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이 흡수되고 방출되는 그런 정도를 표현을 한 그림인 거지. 이게 지구의 열수지인 거지. 그러니까 지표, 대기, 우주 각각 열수지를 계산해서 복사평형 상태를 증명해보자. 요 3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번 별표치고 한번 해보자. 자, 우주, 대기, 지표 각각 나눠서 각각이 복사평형 상태고 전체가 복사평형 상태거든. 그래서 각각이 복사평형 상태인지 열수지를 계산을 해보라는 말이다. 그래서 우주, 자, 흡수 그리고 방출입니다. 흡수되는 양, 방출되는 양을 다 체크해 볼 거야. 자, 우주 입장에서 방출되는 양은 100입니다. 100. 우주 입장에서 지구로 준 에너지는 100인 거지. 그치? 그리고 우주로 들어온 에너지를 따지면은 여기 이거. 얘인 거지. 각각의 숫자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22 더하기 9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그 다음에 9입니다.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 18, 40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치? 대기 한번 따져보자. 대기 입장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그 열수지만 따지면 됩니다. 일단은 흡수되는 것부터. 흡수되는 거 얘. 또 뭐 있지? 얘. 흡수되는 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지. 쭉 적어볼게요. 20 더하기 23 더하기 7 더하기 100입니다. 이게 흡수되는 양이고, 이제 방출되는 양을 따져보면은 대기에서 방출되는 거 얘, 그리고 얘 세 가지가 있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사입니다. 반사는 대기가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흡수된 게 틈수돼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뭔가 튕겨져 나가는 거라서 이게 그 방출되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반사. 그래서 아님. 그래서 B 더하기 이제 95랑 9를 더할게요. 104. 요거 계산하면은 B는 48이 나옵니다. 48. 그 다음에 지표를 한번 보자. 지표에서 흡수되는 양만 따져보자. 지표에 흡수되는 양 얘. 그 다음에 얘 두 가지가 있네. A 더하기 95는 이제 방출되는 양 따지면 이거 반사는 아니라 그랬어. 반사. 그리고 얘.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 다 더해볼까? 23 더하기 7 30이고 132가 되지.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C를 구할 수 있어. 이게 B가 48이기 때문에 C가 1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따라서 A는 이거를 다 계산을 하면 144에 95를 빼는 거기 때문에 49가 됩니다. 됐지요? 그래서 3번을 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내려가 보자. 자, 기억 A는 B보다 크다. 자, A가 뭐고? A가 49고 B가 48이지. 그래서 맞습니다. 자, 이거 계산 안 해보면 전혀 모를 수 있는 값이죠. 그 다음에 니은 C는 지표에서 우주로 직접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다. 자, C가 어디냐? C가 이제 지표에서부터 쭉 나가고 있지. 바로 우주로 직접적으로 방출되는 양 맞지요? 그 대기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 양. 대기를 기준으로 방출되는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 양이 흡수되는 가시광선 영역 에너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지구에서
지구의 에너지는 낮기 때문에 지구에서 방출되는 모든 에너지는 이제 대부분 적외선이고, 이제 태양은 이제 우리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가시광의 형태로 우리 지구상에 많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태양 복사와 관련된 거는 가시광이고 우리 지구와 관련된 건 적외선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태양과 관련된 부분이 가시광 영역이고 나머지는 적외선 부분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대기에서 흡수되고 방출되는 양을 적어봤는데, 방출되는 적외선 양이 요거잖아. 이거 다 적외선이거든. 적외선. 그리고 흡수되는 양 중에서 가시광 영역을 따져보면은 흡수되는 게 지금 4군데가 있었는데, 그치? 흡수되는 게 4군데가 체크된 거 4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요것만 가시광 영역에 해당됩니다. 20만 가시광 영역에 해당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적외선 영역의 흡수와 방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제 디귿은 맞는 말인 거지. 그래서 정답은 기니디가 된다. 그림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 열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복사평형의 정의는 이제 들어오는 에너지 양과 나가는 에너지 양이 이제 동일할 때 복사평형 상태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2번 지표, 대기, 우주 각각 열수지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양을 계산해서 그게 진짜 복사평형 상태인지 증명을 한번 해보자. 요 6번과 똑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주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주 입장에서 나가는 양은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흡수랑 방출이라고 적었을 때 이제 방출되는 양은 100 인 거지. 우주 입장에서 우리한테 100을 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우주한테 주는 에너지는 이제 요거인 거지. 그치? 그래서 흡수되는 거는 A 더하기 22 더하기 69라고 하네. 2개 더해서 69. 그쵸? 따라서 이제 A가 뭔지 나오네. A는 91이기 때문에 9가 됩니다. 그렇고, 그리고 대기에서는 지표부터 해볼까? 지표는 이제 흡수되는 양이 얘랑인 거지. 그래서 49 더하기 C. 방출되는 양은 이제 144. 따라서 C는 이제 95가 되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기입니다. 대기한테서 흡수되는 양은 이거랑 이거인 거죠. 그래서 20 더하기 B가 되고, 방출되는 거는 이제 요거랑 요거. 그래서 C 더하기 D다. 자, 3번. C가 증가하는 경우를 한 가지 서술을 해보래.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흡수되는 양인 거지. 분명히 이제 지구에서 에너지가 흡수돼가지고 이제 지표에서 에너지를 방출했는데, 이제 일부 다시 이제 대기 흡수가 되고 그 대기에서 방출된 양이 다시 지표로 재흡수되는 양인 거잖아.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온실 효과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이 적외선 에너지를 흡수를 할 수 있는 온실 기체가 많아지면 이제 흡수량이 많아지고, 이제 대기에서 지표로 이제 다시 방출되는 양이 많아지니까 이 재흡수량이 많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온실 기체가 증가하는 경우를 이제 말해보자라고 하는 거지. 이제 대표적으로 뭐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했을 때 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쓰레기를 소각할 때 뭐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기억된 디귿으로 넘어가면 이제 A는 9이다. 우리 앞에서 이제 그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니은은 20 더하기 B는 C 더하기 D다. 이것도 계산을 한 값이고, 그다음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은 B 값이 감소하냐. 이산화탄소라는 건 대표적인 온실가스죠. 온실기체입니다.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이제 B는 점점점 또 증가하겠지. 자, 8번 문제. 그림은 기후변화 요인 이제 기억과 니은을 고려해서 추정한 지구 평균 기온의 편차와 관측 기온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은 각각 온실 기체와 자연적 요인 중 하나이다. 기준값은 뭐 이렇다. 자, 그림 설명. 1번 자연적 요인은 뭐가 있는가? 외적 요인 2가지를 말해보자. 이제 크게 뭐 태양 흑점의 극대기 극소기, 그리고 뭐 자전축 경사각, 그리고 자전축 방향, 그 세차 운동, 그리고 이심률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대륙의 분포 변화, 아니면 화산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적 요인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온실기체의 종류 2가지, 뭐가 있죠? 수증기랑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으로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지표에서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에너지 적외선을 잡아가지고 다시 지표로 재방출을 시켜서 지표로 다시 재흡수시키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뭔가 지구의 전체적인 기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온실 효과를 낸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되지요. 자, 기억. 지구 해수면의 평균 높이는 B 시기가 A 시기보다 높다. 지금 B 시기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이제
관측을 했을 때 기준값보다 더 높지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높은 시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빙하도 녹을 것이고 뭐 그런 그 바다 자체의 물도 팽창할 것이고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는 비시기가 더 높을 것이다. 맞는 이야기. 그리고 대기권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양의 변화는 니은에 해당된다. 대기권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의 변화, 이게 이제 외적 요인인 거잖아. 이제 우주에서 들어오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이니까. 그래서 자연적 요인이냐라고 묻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제 기억만을 고려한 편차가 이거고, 그치? 그다음에 이제 니은을 고려한 편차가 이거고, 그다음에 함께 고려한 편차가 이제 이거래. 이거, 그다음에 이거, 그치? 그랬을 때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애들은 사실 변화가 좀 더디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 니은이 이제 자연적 요인이고, 자연적. 그다음에 요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보이는 이게 이제 온실기체 효과고. 걔네들이 이제 뭐 음의 효과, 양의 효과 이렇게 더해지면서 이제 이런 중간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그래서 이게 이 자연적인 게 니은이냐라고 했으니까 니은 맞고, 비시기의 관측 기온 변화 추세는 자연적 요인보다 온실기체의 영향이 더 크다. 그치? 온실기체, 오히려 자연적 요인이 온실기체의 요인을 조금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온실기체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음은 빙하를 이용해서 고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 고기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 1학기 때 지질 시대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쪽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그쪽 부분 배우면서 이거는 우리 그 2학기에 다시 나올 거다라고 하고 지나갔다, 그치? 그래서 그쪽 부분을 다시 교과서나 문제집을 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 9번 빙하를 이용해서 고기율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빙하가 두껍게 쌓여있는 지역에 구멍을 뿡 뚫어가지고 원통 모양의 얼음 기둥을 채취합니다. 얼음 기둥 속에 포함된 작은 공기방울을 분석을 해. 대기죠, 대기. 빙하를 구성하는 물 분자에 산소 동위 원소를 측정한다. 그럼 산소 동위 원소란 무엇인가? 산소는 이제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가 산소라고 하면은 총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산소 이제 16산소가 있고 17산소가 있고 이제 18산소가 존재하는데 대부분 이 16산소와 18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9% 이상. 그래서 이 산소 동위 원소라는 거는 이제 똑같은 원자량을 가졌는데 이제 중성자 개수만 다른 거지. 그래서 이 중성자가 16개인 산소분에 18개의 산소의 이 비율을 이야기한 걸 우리가 산소 동위원소 비라고 합니다. 빙하 속 산소 동위원소 비로 고기율을 연구하는 방법을 그림을 그려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 자, 요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그림을 같이 그려봅시다. 밑에다가 자, 바다가 있고 이제 대기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육지가 있을 수 있겠지. 육지. 자,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표 이렇게. 자, 바다가 있고 이제 대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간빙기 시기가 있고 이제 빙하기 시기가 있겠지. 지금은 얘들아 간빙기 시기거든. 뭔가 지구가 전체적인 기후에서 따뜻하면 간빙기, 이제 빙하가 어느 정도 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차지할 때 이제 빙하기라고 얘기해요. 자, 그랬을 때 이 산소 동위 원소 B의 변화를 따져보도록 하자. 이 산소라는 건 이제 보통 물에 포함되어 있는데 바닷속에도 녹아 있고 대기 중에도 떠다니고 있겠지. 그래서 바닷속에 이렇게 산소 동위원소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둘 중에 어떤 게 더 무겁겠니? 중성자가 더 많이 있는 18 산소가 더 많이 무겁겠지. 그래서 여기가 더 무겁다. 무겁다라고 이제 적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바닷속에 물이 증발을 할 거잖아, 대기 중으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산소도 물이니까 물 이제 그 증발할 때 같이 이제 따라 올라갈 건데 이 16산소를 가진 이제 물이 증발을 더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따질 때 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더 따뜻할 때 얘도 더 많이 활발하게 증발되고 이제 좀 추운 날에는 덜 활발하게 되지만 여튼 얘는 활발하기 때문에 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18산소만 보면 된다. 18산소. 얘는 이제 춥냐 따뜻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극명하게 증발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간빙기부터 따져볼게요. 간빙기일 때 각각 이 산소 동위원소의 어떤 비중을 따져보도록 하자. 간빙기라는 건 따뜻하다는 뜻이잖아. 따뜻하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비해서 빙하기에 비해서 증발이 활발할 것이다. 그래서 16분의 18이라고 했을 때 이 18산소가 대기 중으로 많이 빠져나가겠지. 바다 입장에선 이 18산소가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산소 동위원소비는 감소하게 되고 대기 중은 오히려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빙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18산소의 증발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바다 입장에서는 이제 18산소 양이 평소보다 많아진 거지. 간빙기보다. 그래서 전체적인 양이 증가. 대기 입장에서는 18이 안 와. 18산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산소 동위원 소비는 감소. 그래서 사실 이 대기 중에 올라온 이 산소라는 것은 이제 뭐 바람이나 이런 거를 타고 육지로 떨어지죠. 비의 형태로. 그래서 대기의 어떤 산소 동위원소의 양은 육지의 산소 동위원소의 양과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빙하를 채취해서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산소 동위원소를 측정했잖아. 이게 빙하라는 게 이제 눈이 쌓여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쌓여가지고 강한 압력을 받으면 형성되는 거란 말이지. 육지 위에 있는 빙하를 우리가 보통 측정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서 이제 내린 눈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대기에 있는 어떤 산소 동위원소의 양이 빙하의 산소 동위원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빙하.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따뜻할 때는 이 빙하 속의 산소 동위원소량이 증가, 그리고 추울 때는 감소하기 때문에 이 산소 동위원소 빙하 속의 산소 동위원소의 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온과 비례한다. 기온이 증가하면 산소 동위원소의 양, 그러니까 16분의 18 이 양이 증가한다라고 이거를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고기후 연구 방법 두 가지를 말해보자. 이제 고기후 연구 방법 이제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건 그게 이제 나이테지. 따뜻하면은 더 많이 자랄 수 있고 이제 추우면은 조금 성장이 더뎌질 것이고 그래서 나이테를 보고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꽃가루를 보고 이제 어떤 꽃과 어떤 식생이 자란 이제 그 존재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꽃가루 화석을 보고 또 기후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화석을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지. 당연히 시상화석, 뭐 고사리, 뭐 어떤 식물의 화석을 가지고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해양생물의 해양생물 화석. 지질시대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생물들이 거의 이제 해양에서 존재했기 때문에 해양생물 화석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 해양생물 화석 속에 있는 이 동위원 소비를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를 알 수가 있다. 이 해양생물 화석, 바닷속에 있는 생물 속에 있는 산소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이 빙하랑은 완전 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바다에 있는 산소 동위원소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온이 증가하면은 이제 기온이 이제 예를 들어서 증가해 따뜻한 간빙기야. 그러면은 이 해양 생물 화석 속에 있는 산소 동위원소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라는 거 하나 필기해 볼게요. 자, 기억. 가의 얼음 기둥은 깊은 곳에서 채취한 것일수록 오래전에 형성된 것이다. 그치? 얼음 기둥 이렇게 쫙 뽑아낼 건데. 자, 뽑아낼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밑에가 오래된 것이고 점점 갈수록 최근에 쌓인 거겠지요. 그래서 맞는 거고. 자, 나를 통해서 과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알 수 있다. 그치. 산소만 있지 않겠지. 이제 공기 방울이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공기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 산소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달을 통해 과거 지구 평균 기온 변화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방법이 산소 동위원소로 이제 고기후를 측정하는 것이다. 다 맞네요. 자,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1920년대, 1990년대에 관측한 계절 길이 변화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 그런 자료가 되겠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현상으로 예측한 것을 옳은 것만을 보는 것은 봄의 시작이 늦어진다. 봄의 시작 보면은 지금 현재는 3월이 이제 봄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점점 이게 빨라지고 있지. 그래서 틀렸고 연안의 침수 피해가 증가할 것이다. 연안의 침수 피해가 증가한다는 거는 해수면의 높이가 증가할 거냐라고 묻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해수면의 높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거고. 아열대 식물의 재배 면적이 넓어질 것이다. 그쵸. 지금 우리가 온대 기후였는데 점점 아열대 기후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건기, 우기 식으로 뭔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열대 식물 재배 면적 넓어지겠지요. 여름이 길어지니까 더 온도가 높아져서 겨울이 오히려 없어지고 점점 뭔가 계절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그다음에 11번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도 상승, 해수면 높이 상승.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전 세계의 평균보다는 더 많이 상승하고, 그리고 해수면 높이도 더 뭐 2배 이상 상승하고, 뭐 이런 그 변화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와 같은 변화를 예상한 것으로 옳은 것은 여름철에 열대야 일수 증가하겠지. 더 더운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풀면 되니까. 한류성 어종 사라지겠지. 그치? 너무 더워요. 그리고 스키장이 문을 닫고 축제 사라지겠지. 아니 맞는 얘기네. 맞는 얘기고.
그리고 주변 해역의 온도 상승으로 태풍의 파괴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고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면 태풍이 이제 계속 세력이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네. 4번이 지금 틀렸고 사과제대 힘들어지고 열대성 과일이에요. 지금 실제로도 열대성 과일이 많이 이제 수확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 정답은 4번.